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국방안보 분야에 의미 있는 뉴스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우리 군이 지난달 31일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의 2단 동체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 잔해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오늘 오전 6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것도 북핵 대응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기로 평가됩니다. 지난 4월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북한 핵 억제를 위해서 미 전략 자산의 사실상 상시 한반도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실질적 이행 조치가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이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관련 행보가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F-35 전투기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 주요 시설을 사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정찰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했던 로켓이 이 발사에 실패하면서 서해에 추락을 했었죠. 군 당국이 어제 저녁에 그 북한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잔해의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 당일에는 이제 비교적 빠르게 이 잔해의 존재를 발견을 했었는데 이렇게 최종 인양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당초 인양에 3, 4일 정도 걸릴 걸로 예상했지만 낙하 지점의 빠른 물살, 또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가 겹치면서 인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잔해가 원통형 구조에 표면이 미끄러워서 인양용 와이어 고정 방법을 찾는데 고전한 데다가 직경 2, 3m에 길이 12m에 달하는 크기의 발사체가 심해 75m 펄에 묻혀 있어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 발사체 인양에 성공한 건 추락한 지 보름 만인 어제 저녁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합참과 국방부 기자단은 인양은 성공했지만 이 동체를 이 함대 사령부로 옮기는 등 작전이 완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인양 작전이 정리된 오늘 오전에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고 보도했습니다. 보름 전에 합참이 이 발사체 잔해를 발견했을 당시에는요, 이 표면에 점검문 13이라고 적혀 있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몸체가 오늘 완전히 드러나면서 이 북한의 발사체로 추정되는 흔적들 아주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이 인양된 잔해를 보시면요, 원통형 표면에는 이 천마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앞발을 치켜든 듯한 형상의 말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해 안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신형 백두산 고출력 엔진과 이 신형 연료 그리고 산화제 등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평택 해군기지로 옮겨진 발사체 잔해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양된 잔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현재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이 발사체 잔해 인양에 공을 들였던 이유, 그것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2012년 은하 3호와 2016년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이 잔해물을 수거해서 당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발견된 이 발사체 잔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앞서 발사체 잔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서도 식별되던 빨간 글씨에 점검문 13이라는 표식이 확인됐던 만큼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화성 15나 17 같은 북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력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북한의 천리마 1형의 ICBM 부품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 측과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시죠. 이번에 사용된 발사체는 천리마 1형이라고 하고 있고
ICBM 엔진 기반의 신형 발사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CBM 부품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니까 이건 ICBM과 다를 바 없어요.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고 보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사체 3단부를 찾기 위한 수색 작전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녹취 들려드린 것 중에서 국정원 측이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국회 정보위의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번 이양 과정에서도요, 이제 중국도요, 이 발사체를 확보하려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잔해가 추락한 해역이 바로 한반도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 공해였기 때문인데요.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갖지 않는 공해상으로 떨어진 잔해는 먼저 인양하는 쪽에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 발사체 잔해를 빠르게 발견했고요. 우리 함정을 여러 쪽 배치해서 중국 선박의 접근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측은 우리 군의 인양 작전이 진행되는 도중에 북한 발사체 낙하 지점에 다수의 선박을 보내 우리가 인양하는 발사체 잔해 이외에 다른 잔해를 수색하고 또 우리의 작전도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8년 만에 한미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된 화력 경멸 훈련은 북한이 전술핵 탄두 탑재 미사일을 쏘는 실제 위협 상황을 가정해서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우리 현직 대통령이 대규모 야전 훈련을 직접 주재하고 참관한 건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어제 훈련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한미 첨단 전력 610여 대 그리고 양국 장병 2,500여 명이 대거 투입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특히 그간 알카에다 등 중동 테러 조직 지도부를 암살하는 데 사용된 미군 킬러 드론 그레이 이글 그리고 폭발물 제거 로봇 등 무인 무기도 처음으로 투입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훈련이 지난 1951년 미군이 우리 땅에서 최초로 만든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진행돼 동맹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핵심 무기 체계를 직접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고요. 중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선글라스를 낀 모습으로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제 훈련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한 곳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미가 그동안 이 북핵 상황을 반영해서 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어제처럼 이 고도화한 북한 핵 미사일 수준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이 대응 작전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훈련을 참관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위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강한 군대만이 자유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찰 위성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 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확고한 안보 태세와 실전적 훈련으로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어제 훈련에는 우리 군인 가운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도 참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뒤에 압도적인 모습에 아주 잘된 훈련으로 적은 공포를, 장병들은 자신감을, 국민들은 신뢰를 가졌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양 유도탄 잠수함 미시건함이 북한에 입항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제 실질적 이행 조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인 미시건함은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으로 사정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150여 발의 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핵추진 순항 유도탄 잠수함이 방한한 건 지난 2017년 10월 이후 6년 만인데요. 해군 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이 미시건함의 입항이 올해 4월 한미 정상회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과 이 태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미시건함의 입항을 계기로 양국 해군의 연합 특수전 훈련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미 안보 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중에 북한이 어제 저녁 2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직전 윤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미사일은 어제 오후 7시 25분과 37분경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고요. 모두 최고 고도 약 50km로 11분가량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을 분석 중인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일 3국은 곧바로 안보실장 명의로 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부품 구매와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2명을 제재에 올렸다면서 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 지원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조치, 이런 여러 차원의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2 DPRK individuals for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 so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요. 이 북한 주민은 식량난으로 굶어 죽고 있다. 이런 내부 증언이 나와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 보도인데요. 지난 14일 BBC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도움으로 이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3명을 인터뷰했다면서 식량난으로 이 북한 주민들이 아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평양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말을 인용해서 이 그녀의 이웃이 굶어 죽었다며 현재 북한 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도했고요. 또 일부는 굶다가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이처럼 북한 내 식량난이 심각함에도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5월 춘군기에 다시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현재 곡물 가격은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생고로 인해서 강력 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3배 급증을 했고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어제 오늘 한반도의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 아주 굵직한 2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는요,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의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참관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인 미시건함이 북한에 입항했습니다. 이건 6년 만의 일이고 한미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경고 메시지 됐을까요? 북한 김정은이 아마 잠이 잘 안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이 미사일 잔해 있잖아요. 천마라고 쓰여진 직경 2.5m에 길이가 12m 되는
이 미사일 잔해를 발견한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천안함이 격침됐을 때 그때 그 북한의 1번이라고 쓰여진. 네. 북한의 1번이라고 쓰여진 네. 어뢰를 발견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 한미 양국이 포렌직을 통해서 과연 이 북한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됐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북한에서는 BBC가 보도하듯이 저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도대체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온 거야? 그리고 자기네 기술이야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혹은 이란으로부터 받은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천마를 인양을 함으로써 저 부분에 대해서 포렌직을 하고 나면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워싱턴 선언, 워싱턴 디클레레이션을 했을 때 뭐 민주당 쪽에서 많은 비판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별 의미도 없는 재판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거 무슨 형식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한미일 공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저 미사일이 낙하된 지점도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공유받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잠수함, 핵잠수함이 들어온다라든가 또 한미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중단돼 있었던 합동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있으면서 너무나 등한시했던 어떤 우리의 안보 무기력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다 좋으셨는데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방 예산 가장 많이 그 증가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뭐 이 프로그램 나와서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본인도 그러니까 뭐 특전사 출신이라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상당히 그 밀리터리 군대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행사 참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강한 군사력 위에서의 평화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그 평화라는 것을 조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건 북한의 어떤 도발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 지금 군사 동맹까지 이제 계속 이어가려고 하시고 있다는 점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뭐 핵잠수함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 자체가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억제력을 준다는 것 자체는 뭐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러한 전략 자산이 들어왔을 때 북한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렇게 강경 일본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강한 억제력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책 자체는 그렇지만은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강경 일본도로 갈 것인가 어떤 강경 일본도로 가면서도 어떤 물밑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꼭 그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대결 관계를 가져가면서도 뒤로는 전부 다 협상을 하고 있고 본인의 실익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뭐 중국 대사의 무례함을 꾸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은 중국과의 교류라든지 경제적 이득은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좀 물밑 협상이라든지 이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을 무장한 잠수함은 아니고요. 전술핵을 실은 그 잠수함이 조만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여당 최고위원 한 사람을 이렇게 콕 집어서 공격한 거 드문 일인데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틀 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던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잠시 실신했던 일을 두고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이 무릎 보호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장해찬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는 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갖췄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패륜적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정치에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에 정치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이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제 무릎 보호대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것을 차고서는 양반 다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맞받았었죠. 또 이걸 겨냥해서 이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어제 자신의 회의에서 직접 무릎 보호대를 차고서 이 양반 다리를 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을 반박한 그런 셈이 됐는데 이를 두고서 이 대표가 폐륜적 행위다 이렇게 직접 비판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요. 실신 이후 온라인 등에서 무릎 보호대 착용 의혹이 제기되자 양복 안에는 무릎 보호대를 차기 힘들다고 했고요. 또 자신이 실신한 뒤 일어나 양반다리를 하고 숨을 돌렸던 것과 관련해 보호대를 차고서는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직접 무릎 보호대를 찬 양반다리 시범을 보이면서 장경태 최고위원을 비판한 건데요. 장예찬 최고위원은 과거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캄보디아 조명 의혹을 제기했던 걸 거론하면서 가짜 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땐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하느냐. 이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된다.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지난해 캄보디아 방문해서 이제 심장질환 어린이를 안고 이 사진 촬영을 할 때요. 극적 효과를 위해서 국제적 금기인 조명까지 사용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이제 빈공 포르노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이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이제 고발까지 당한 그런 상태인데 장예찬 최고위원이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네, 이틀 전 장경태 최고위원이 쓰러졌던 상황 그리고 어제 장예찬 최고위원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 정상 합의 이제 행정기관으로 괜찮아? 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장예찬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한 비판도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이 폐륜 백과사전 이 대표가 감히 폐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면서 이 대표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무릎 보호대를 하고 양반다리를 한 게 민주당 입장에선 뜨끔한 모양이라며 이 장경태 의원이 진짜 기절을 했든 숙취가 심했든 쇼를 했던 이런 관심이 없다. 다만 장경태 의원 스스로 밝힌 이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 못한다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라고 했고요.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형수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게 폐륜이고 이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때문에 아들도 남이라고 하는 게 폐륜이며 이 부하 직원의 발인 날에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는 동영상 올리는 게 폐륜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천안함 생존 장경이자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인 전준영 씨도 장경태 최고위원의 법적 조치 예고를 비판했습니다. 전 씨가 어제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장경태 의원 무릎 보호대 음모론 억울하시죠. 천안함 음모론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또한 어제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 부대변인도 최근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래진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설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 정작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지속해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것은 장 최고위원 본인이라면서 천안함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 부대변인은 이어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조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남동 술자리 음모론 등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설파해왔다면서
떳떳하고 진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의혹 제기도 못합니까? 라는 말은 음모론을 펼칠 때마다 본인이 했던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여전히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뿐 아니라요. 이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시사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악성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이 악성 댓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장해찬 최고위원에 대해선 야설을 쓰던 분으로 별로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도 장 최고위원이 조금 부연해서 몇 마디 더 거들어주시면 이 법적 조치를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설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제가 엮이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여러 커뮤니티에서 악성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 이 악성 댓글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좀 더 부연해서 몇 마디 더 거들어 주시면 저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이 좀 시연을 하실 거면 저는 정말 이 맨 시멘트 바닥에 턱과 머리를 좀 진짜 부딪히는다든지 시연 전문가로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 천안함 폄훼 발언들과 관련해서는요, 이 고소 고발전이 현실화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유족 생존자 측이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악플러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지난 5일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9시간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이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서 무슨 낯짝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권 수석 대변인이 이틀 만에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했지만 최 전 함장과 유가족 생존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과 그리고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오늘 최 전 함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천안함 자폭된 사건을 조작했다고 발언한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려 하고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부하를 다 죽인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라는 망언을 했다. 또한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사과와 반성 대신 이를 옹호하고 함장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들의 당 차원 사과와 면담 요구에 당대표는 계속해서 침묵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안함 유족 생명자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 최원일 전 함장 그리고 천안함 유족 등이 결국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 등을 고소했습니다. 요구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과 그리고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정한 듯한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망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전부 다 인정을 했던 것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별도의 의혹을 제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유족 최원일 전 함장이라든지 어떤 유가족들의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배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들이 이제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된 점은 조금 아쉽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당시에 이틀 만에 사과를 했는데도 이 사과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 좀 아쉽습니다만은 법적 분쟁까지 가져간 것이 어찌됐건 조금 민주당 소속으로서 좀 아쉽고 민주당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한번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발단은 그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그 이래경 씨가 천안함이 자폭이었다. 이런 망언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당의 대변인 권칠승 대변인이 최 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 이런 아주 저열한 표현을 썼던 것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당사자들은 계속 그 정도 사과로는 안 되겠어. 권칠승 씨 안 보는 데서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는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의 평소 입장이 뭐였습니까?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최 함장이라든가 천안함의 생존자들이 혹은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모친인 윤청자 여사가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죠. 대통령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계속 외면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 대통령의 입으로 어머니 북한이 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대통령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제3자의 화법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래경 씨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천안함 추도식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최현일 환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누가 폭침시킨 겁니까? 그랬더니 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니 왜 거기서 함장님한테 함장님 우리 대변인이 말 잘못한 겁니다. 그거 북한의 소행이 맞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모든 게 다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태도를 보면 언제든지 제3자 화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입으로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다시는 이런 일 못 벌어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 함장님이나 유가족들 그리고 천안함의 용사들은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이제 이후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발표, 정부의 입장 그 부분을 민주당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요 어제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자문위원회에出席했습니다. 자문위는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공개 정보 이용, 자금 세탁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상으로는 이제 최대 6개월인가요? 그렇게까지 윤리자문 심사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29일까지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심사를 하겠다 그런 뜻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어제 자문위에出席해서 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거 그 사실은 인정을 했고 다른 의혹들은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자문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낸 이 징계안을 토대로 1시간여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 거래, 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공동 발의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또 이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의혹 등을 따져 물었고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에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 외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회의에선 왜 백지신탕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거 아니냐는 등 이 자문위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일부 자문위원은 김 의원을 향해서 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의정 활동 중에 상습적으로 코인을 거래한 거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전체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것들에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 이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면서 김 의원이 자신은 이 잘못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징계 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요. 양쪽 당에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상임위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본인이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자문위에서 소명을 마친 김 의원은요. 회의장을 나와서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다만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거래를 했는지 여부 또는 상임위 시간이냐 시간이 아니냐와는 상관없이라는 말을 전제로 했고요. 미공개 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근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제 김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위장 안에서 뭐 거래를 했는지 여부 또는 상임위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 의원 의혹 초기에는요, 이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도 해명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보도에 나온 것들 중에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면서 의혹 초기에 진상조사를 한 뒤에 민주당에서 일체 응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 건데요. 김 의원은 이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남은 코인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처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죠. 보도 나온 것들 중에는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당에서 일체 어떤 뭐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지 못했고. 혹시 지금은 그 남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백지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 그거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요, 어제 김남국 의원을 이 무고죄로 또 맞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김 의원이 이 자신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다면서 이 장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이 김상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장 최고위원이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겁니다. 이 장 최고위원은 고소장 제출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자신의 고소는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고소로 이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당당하게 공개 토론에 임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해 줄 의지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장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이유는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코인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을 무기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입막음 시도하는 것 정말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활동 그 심의 기한을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1개월에 또 1개월을 더해서 그러니까 최장 2개월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위원들의 추궁에 대해서 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 거래한 거 그 부분만 인정을 하고 다른 의혹들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또 들으신 것처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의혹 초기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거 이걸 두고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질문을 하니까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질문하냐고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 의원의 저런 발언 그다음에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에서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누가 봐도 그 아주 부도덕한 국회의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 뭐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의 판단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묻고 있는 부분은 수사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본인이 모든 로 데이터를 다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뭐 수사로서밖에 밝혀낼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거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자들도 모르니까 물어봤을 텐데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본인이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저렇게 반문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속하게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뭐 뚜렷한 뭐 중간 보고라든지 수사 보고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전에 본인이 내년에 또 나오고 싶다면 어떤 결론이 나는 게 본인으로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 거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들만한 것들이 아닌 굉장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검찰 수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해명 보도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제를 요청했다는 자제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청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 왜 자제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밝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었었어요. 근데 왜 자제를 요청합니까? 그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김남국 의원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자제를 요청을 하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받아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탈당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탈당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탈당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 끌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탈당을 요구했다는 부분의 얘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도부가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탈당을 했다. 저희는 그 당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럼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네네. 그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다라고 그런 생각을 의심은 한다는 그 건, 당시에 그건 들었죠. 네네네. 제가 보기엔 정치 상식상 있을 수 네. 없는 얘기고요. 네. 누가 뭐라고 얘기했든 간에 그 의원뿐만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이 탈당을 할 때 말이야 전부 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탈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지도부와 그런 것들과 얘기 없이 탈당을 한다는 건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김남국 의원이 2주 넘게 잠적을 했어요. 근데 잠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거래소로부터 자기 자료를 받아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예측하기는 아마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준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더 지나서 기자들의 기억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기자들한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기자들한테 묻습니까? 본인이 제일 자기 거래를 잘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도대체 최초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언제 투자를 했는지, 수익을 얼마를 얻었는지, 현금화를 얼마나 시켰는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하는 대신에 한 달쯤 지나서 기자들이 그때 뭐였지라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출입 기자들도 바뀌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수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제를 요구했는지. 왜 자제를. 네. 민주당이 어제 진통 끝에 이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앞서 이래경 씨가 낙마한 지 이제 열흘 만인데요.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은경 교수는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시절 당무감사위원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20년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만장일치로 김은경 교수 임명을 의결했다면서 원칙주의자고 개혁적 성향이 있으며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을 담지 않은 참신성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가 제안을 수락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김 교수에게 혁신기구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혁신기구의 개혁안도 전폭 수용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경우에요. 이제 과거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9시간 만에 사퇴를 했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계파 갈등을 비롯해서 후폭풍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 당 지도부 또다시 인사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이래경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친위대 형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는데요. 때문에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표 체제와 정부에서 활약한 이력을 갖고 있는 김은경 교수가 이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의
친명계, 이 친위대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래경 씨가 과거 천안함 자폭 발언을 포함해서 SNS에 올린 글 등이 이 논란의 중대 요인이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김은경 교수의 과거 SNS 활동 기록도 살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수, 이런 검증 과정에서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을 두 채 소유한 지금 그 부분이 알려졌는데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검증 과정에서 김은경 교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도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김 교수가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다주택 후보자의 경우 2년 안에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다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투기 근절 방침을 세워온 기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김은경 교수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정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자진 사퇴한 이래경 씨는 자신의 SNS에 김은경 교수의 혁신기구 위원장 임명을 응원한다면서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인 듯 보여서 큰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 혁신기구의 이제 책임자가 정해졌고요. 조만간 이제 위원들도 선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요, 이 혁신기구를 둘러싸고서는 친명 대 비명 간의 온도차 여전해 보입니다. 네, 이 앞으로 혁신기구가 걸어가야 할 이 혁신의 방향부터 친명계와 비명계의 의견 차이가 보입니다. 비명계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기구 출범은 총선 전에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중심이 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이재명 체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는데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김은경 교수는 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나온 송갑석 최고위원 목소리와 오늘 나온 정청래 최고위원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은 철저히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요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김은경 교수께서 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위촉됐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원도 국민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 혁신기구 그리고 혁신기구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지 지금 이걸 두고서도 친명과 비명 사이에 온도차 분명합니다. 네, 친문계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요, 이 혁신기구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제한 없는 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윤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면 안 된다면서 재차 정권 부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양이원영 의원 등 친명계에서는요,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 즉 지도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비명계가 주장하는 정권의 범위에 공천권까지 포함된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또 다른 당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민주당 기존 혁신위를 이끌었던 장경태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이 갖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서 혁신기구가 공개 제안만 해도 아주 큰 권한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윤건영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권을 부여한다고 했고요. 네. 혁신의 끝을 미리 재단하고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로 여의도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으로 혁신에 임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권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개 제안 등을 하시면 아무래도 지도부든 의원님들이든 다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뭐 제안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미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상실했기에 아무런 감흥도 기대도 없는 발표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서 이미 다 타버려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는데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온다고 한들 무엇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면서 민주당의 위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 대표가 내려오는 게 민주당의 혁신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오늘도 본인 재판을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이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관련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해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관련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재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직접 신고하신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5천억이라는 거 보고 받으셨었죠? 사법 리스크 오늘 재판이 주목되는 거는요. 이 대표가 지난 4월 재판에 이어서 또다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법정 대면을 하기 때문이죠. 네,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돌아선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3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요. 특히 지난 4월 28일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이 법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설지 그 부분 주목됩니다. 네, 지난 4월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냐면서 많이 힘들죠? 이렇게 운을 뗐고요. 내가 대장동 사업을 불법적으로 한다고 얘기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그건 시장님이 잘 알지 않냐면서 정말 몰랐냐? 그러면 시장님은 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냐? 암암리에 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4월 재판 이후 40여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그 인사 참사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던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정근식 교수와 김은경 교수 사이에서 상당히 뭐 개파 대리전이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였었는데 나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좀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신하고 정치권에 없던 사람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그게 정치권의 역학구도라든지 당내 역학구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뭐 어떤 가치만이라든지 어떤 주제만을 앞서다가는 오히려 당과 오히려 이게 융합이 안 되고 당과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뭐 성공적인 혁신이었다고 하는 김상곤 혁신이도 결과적으로는 당이 쪼개지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당시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걸 과연 성공한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혁신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것을 혁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이 깨지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그냥 무늬만 혁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경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 그 발언 파문에서 보여줬듯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뭐 교수 출신을 임명을 하셨지만 문제는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냐는데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건 혁신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의 나쁜 쪽으로 퇴행해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든지 기소되면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하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가 돼도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박이라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미 사문화되고 있던 체포 동의안을 다시 살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은 이미 개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이 이것을 다 되돌릴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도 영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어제는 전 남편으로부터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논란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고발장에는 황보 의원이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준 사람과 금액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입수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명부를 찍어서 경찰에 제출한 사람이 바로 황보승 의원과 이혼한 전 남편이라는 겁니다. 네, 이 전 남편 A씨가 이 명부를 사진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고요. 해당 명부에는 지역 정치인 60여 명의 이름과 7만, 5만 등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황보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2020년 총선 때까지 전 남편 A씨하고 이제 부부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21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씨는 황보 의원이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에 황보 의원 제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보 의원이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맞습니다. 황보 의원은 3년을 참고 또 참았다면서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난 모습과 찢어진 옷 등 가정폭력의 정황이 담긴 사진을 올린 황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전 남편이 재산 분할 등으로 챙길 걸 다 챙긴 뒤 5일 만에 자신을 당에 제보했다고도 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에게 탈당을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거라고 협박을 했고 탈당하지 않으니 지금 또 자신과 아이들에게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거라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폭행을 일삼았던 전 남편의 괴롭힘에서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 지금 이게 황보 의원의 주장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혐의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금품 수수란 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부산 중구 영도구 지역 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을 대가로 지역 정치인들이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공개된 황보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구의원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서 봐주시고 아버지가 1시간 봐주시고 여동생이 출근하면 또 1시간 보고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저희가 전해드린 그 황보승 의원의 SNS 그 공개 내용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황보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전 남편 측은 이 가정폭력이 있었다 이런 황보 의원 주장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 나오면 저희가 그건 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황보 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다가 지금 떠돌던 불륜설까지 다시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황보 의원의 동거남 B 씨가 이 황보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그리고 이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알려진 B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가방 그리고 차 구매비와 아파트 등을 제공받아서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차 구매비와 아파트 사용료를 모두 지불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B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런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네, B 씨는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황보 의원과는 스폰서가 아닌 연인 사이로 경제 공동체 관계라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 씨는 2차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황보 의원과는 사실혼 관계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과는 달리 이 B 씨는 현재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B 씨는 황보 의원과 자신은 피해자이고 이번 논란의 배후는 따로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내년 총선 때 황보 의원 지역구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차장검사 출신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을 공천하려고 황보 의원의 결격 사유를 미리 만들어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경찰 수사, 그다음에 언론 보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야 황보 의원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거 결국 이제 늑장 대처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설명드린 대로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이 국민의힘에 황보 의원 관련 논란을 제보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남편은 황보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 한 달 뒤 불륜 의혹을 인지했고 1년 뒤인 2021년 4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미 황보 의원의 이혼 사실과 부동산 사업을 하는 현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6월 이준석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인선으로 황보 의원의 수석 대변인을 임명을 했었고요. 또 한 달 뒤 전 남편은 이 당에 감사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보 의원과 관련된 일부 피의 자료들이 이 경찰 수사 이전인 2년 전에 이제 국민의힘 당에 먼저 접수가 됐는데 국민의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지금 이겁니다. 네, 지난 13일에 황보 의원에 대한 이 감사를 결정했는데요. 13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그리고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서도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만간에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황보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 차원의 징계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새벽의 매진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죠. 조국 전 장관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그대가 조국이 이 개봉 1년 만에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경찰은 영화관과 이 배급사가 함께 관객 수를 부풀려서 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는 등 유령 상영을 하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 13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확보한 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영화 4편에서 관객 수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은 관객 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 수십 편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 그대가 조국이 포함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임명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은요.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관객 33만 명을 동원해서 그해 독립영화 가운데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영 기간, 박스오피스 순위 등을 분석한 결과 역주행 사례도 반복적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한국 독립예술영화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 같은 순위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부 보도를 보면 SNS에서는 이제 새벽 4시에 시작한 그대가 조국 상영관 2곳이 매진된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이 지난해 5월 27일 영화 관련 커뮤니티에 올린 새벽 4시에도 영화 상영하네요 라는 게시물이 화제입니다. 게시물을 보면 2022년 6월 1일 수요일 메가박스 신촌에서는요. 그대가 조국이 상영되는 319석 규모의 3관 그리고 190석 규모의 5관 이렇게 두 상영관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상영 시간을 보니까 오전 4시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오전 6시 4분까지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실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영화의 배급사도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의혹이 제기되자 배급사인 엔나인필름 측은 SNS에 글을 올려서 상영관 확보를 위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후원한 이들 중에 많은 이가 좌석 후원을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벤트, 관객과의 대화 등 이 계획된 상영 시간의 경우에는 최소 개런티를 통해 상영 시간표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면서
행사 진행 시 추가 시간 대관료는 영화관의 티켓 발권을 통해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2021년부터 2022년 개봉한 영화 이 비상선언,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등 70편에서 80여 편의 순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이 각각의 상영 정보 등을 분석한 뒤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급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은 손 없는 날입니다. 최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의 소식입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우리 축구대표팀이 페루와 평가전을 갔는데요. 클리스만 감독의 실질적인 데뷔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경기에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 벤치를 지킬 예정이란 소식입니다.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이라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손 선수는 수술 여파에도 훈련에 참가해서 스트레칭과 전력 질주 등을 소화했지만 클리스만 감독은 손흥민은 100%가 아니다라면서 선발 명단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이에 손 선수의 빈자리는 이 미드필드에는 이강인 선수, 또 전방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선수가 메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저희 TV조선에서 이 경기 중계해드릴 그럴 예정인데 손흥민 선수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손 선수 6월 A매치 소집 첫날부터 아주 밝은 표정으로 팀을 이끌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탈장 수술을 받은 사실 이게 지금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29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 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한 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대표팀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가 탈장 수술을 받은 지 2주쯤 지났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선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1년 가까이 통증이 지속됐고 운동을 할수록 통증이 심해졌다고 수술 비하인드를 밝혀 주목을 끌었는데 손 선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실 이거를 굳이 알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시즌 내내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서 뭐 한 8, 9개월 정도 참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에는 수술을 진행을 했고 이제 기본적인 패스나 뭐 이런 턴 동작 할 때 사실 이 코어 쪽에서 다 움직이는데 이쪽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100%의 한 60%, 70%밖에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승리를 못 거두면 또 그게 9월 달로 미뤄지기 때문에 꼭 같이 감독님 또 이 팀을 좀 첫 승을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좀 큰 것 같아요. 네, 스포츠 탈장은 램파드, 시어러, 카카 등 숱한 축구 선수들을 괴롭히는 병으로 유명하죠. 아랫배와 넓적다리가 만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축구나 하키, 테니스, 레슬링 등 허리를 구부린 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긴 시간 고통을 참고 뛰어오다 결국 수술을 하게 된 건데요. 비록 이번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벤치를 지킬 예정이지만 뛰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일 선물은 기부인데요. 가수 임영웅 씨가 보입니다.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가수 임영웅 씨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연예인 생일이면 그 팬들이 연예인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영웅 씨 팬들도 이 생일 기념 기부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생일 당사자 임영웅 씨 역시 기부에 동참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는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총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임영웅 씨가 낸 1억 원에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1억 원을 보탠 거라고 합니다. 이 기부금은 고물가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임영웅 씨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는 저희 TV조선 미스터트롯 진에 등극해서 스타덤에 오른 이후 2021년부터 3년째 생일마다 이 팬클럽의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위해서 1억 원을, 또 같은 해 12월에는 한 해 동안 이어진 팬들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꾸준한 기부로 임영웅 씨와 그 소속사가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금액 총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의 그 팬이랄까요? 임영웅 씨의 팬클럽도 기부에 진심인 편인데요.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는 2021년 6월 3,700여만 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고 나눔 리더스 클럽에도 가입을 했고요. 또 2022년 3월에는 임영웅 씨의 산불 피해 지원 뜻에 함께하기 위해서 2억 6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 있는 임영웅 씨의 팬들이 임 씨의 생일을 기념해서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 씨는 오늘 해피 히어로데이라는 온라인 생일 잔치를 열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펼친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